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낙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양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3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함경우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박원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고요. 이어서 3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을 갖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가진 다음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 을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함경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우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지요.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고양시 을 후보 기호 2번 함경우입니다. 고양시 을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요즘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함경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한 코로나 사태를 우리나라가 극복을 하고 또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고양시 을 주민분들께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 함경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석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역시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박원석입니다. 이제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 일 많은 고양을에서 일해본 사람, 제대로 일할 사람, 저 박원석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을 선거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에 이어 창릉 3기 신도시까지 도시는 팽창하고 있고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권 확보, 부족한 산업과 일자리의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환경의 개선,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낼 경험과 실력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저 박원석 지난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라 살림을 경험한 예산 전문가이고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과 실력, 이제 우리 고양을을 위해서 남김없이 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준우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후보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이 4월 7일입니다. 보건의 날을 맞아서 먼저 코로나19 사태에서 물심양면 뛰고 계신 보건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 전합니다. 방학이 길어지고 아이들도 집안에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요.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이 사태를 벗어나는데 뛰어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조기 종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나서면서 두 가지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16년간 세 아이를 키우며 살며 먼저 소외감에 대한 해소를 이야기합니다. 교통과 발전에 대한 소외감, 이것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편안함의 유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생도시 만들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은 거대 도시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태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자생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각 후보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박원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고양시의 가장 핵심적이고 큰 과제이자 현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고양시 내 관내 일자리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고양시는 자생 능력이 없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3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고양시의 발전을 억눌러왔던 구조적인 제약,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규제,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 규제, 이 규제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삼중 규제 속에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규제 합리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곡지구 인근을 어떻게 개발하는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6개의 도시철도가 교차하게 되는 최고의 교통중심지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 터미널을 유치해서 국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제 관문도시로 개발하겠다는 100년 대계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자정용지에 120만 제곱미터,
그중에 가용 면적 40만 제곱미터 12만 평의 자족부지가 들었습니다. 이 자족부지 내에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지가 향후 고양시의 자족 능력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유수의 IT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가 판교인 이유는 네이버, 네오이즈,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석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준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일기 신도시로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것은 성남시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46%. 이 재정 자립도를 늘리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자족 기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40% 정도 되는 이 자족 지역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내 246만 평입니다. 이 중에 40만 평가량 되는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단지 구성이 무척 중요한데요. 판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던 상위 50개 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이 판교 신도시 1기 내에 이 기업들을 유치를 해냈습니다.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내의 40% 내에는 데이터 산업이 육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족 기능 40%를 지켜내고 이곳에 IT 기업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대공 역사 개발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 역사 내에 공공금융기관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향후 벌어질 남북 평화협력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함경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지역 경제가 잘 되려면은 먼저 국가 경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는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하나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서로 이렇게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는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 경제 논리로, 시장 논리로 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규제하고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해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과 자영업자와 그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내야만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우리 고양시도 같이 고양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함경우는 고양 중심의 힘이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을 지역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양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백석 대곡 의료관광 특화지구를 통해서 배드타운이 아닌 워크타운을 조성해서 약 7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드론 개발 특구를 지정해서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연계, R&D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간 예, 알겠습니다. 예, 부족한 시간은 추후에 추후의 주제에 다룰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고양지방법원이 승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추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한준호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에 임하면서 권위적 배분이 아닌 서비스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행정 혁신을 통한 자생도시의 추진력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옆집구 홍정민 후보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또한 이재준 시장도 역시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례로 그 두 후보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군의 서정초등학교하고 방사선업체인 포스콘과의 관계에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콘과 고양시는 부관 무효 소송을 의정부 지법에서, 그리고 포스콘과 고양시는 승인 취소와 관련해 고양 지원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106만 정도 되는 우리 고양시 내에 반드시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년은 저희가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모으는 시간을 저희가 썼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년은 국회와 함께 뜻을 모아서 반드시 근본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윤호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인데요. 이 법안도 역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함경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고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 명의로 고양지방법원 승격추진 협약서라는 그 공문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협약사항 첫째, 고양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둘째, 국회 구성 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셋째, 법무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설득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와 고양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함경우는 당연히 이 협약서에 이렇게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가 합해서 150만이 넘습니다. 당연히 주민분들의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고양지방법원의 됨으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 개선만이 아니라 우리 고양 파주 지역에, 고양시 지역에 경제 활동에도,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를 국회의원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박원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앞서 두 후보 답변처럼 고양 지원의 집업 승격은 당연히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지원 평균 그 1심 본안 사건 처리 건수를 보면 연간 7,520건이 전국 평균인데요. 우리 고양 지원은 22,207건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3배 가까운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우리 고양 시민들에게는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산지방법원 관할 내의 인구가 136만 명인데 고양 지원 관할 내의 인구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과부하도 너무 심한 과부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하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에 관한 법률. 저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정의당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가 돼서 정의당 원내 중점 법안으로 이 고양 지원의 집업 승격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법원행정처를 설득하려면 논리가 필요한데요. 사법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우리 관할 내에 있고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기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사법도시로서의 그런 상징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법원행정처를 설득하고 반드시 이 고양 지원의 집업 승격, 제 박원석이 이뤄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큰 고민거리는 육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장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직장 어린이집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함경우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이 사안은 우리 대한민국과 고양시 을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요.
우리 고양시 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향 시대를 저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도 그 일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수백 곳에 이릅니다.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두고 있는 곳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설치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설치 기준을 하루빨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통합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 법안을 반드시 조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박원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 함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보니까 전체 77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직장 어린이집은 27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함 후보께서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200인 이상이면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법 개정 추진에 앞장서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계룡시, 서울 강서구에서 재정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고양시에 도입해서 우리도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좀 올려야 됩니다. 현재 보육교사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높이고 운영비 지원 기준도 이 아동수에 따라서 월 200만 원에서 월 52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은 오히려 정원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의무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준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두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에 신경민 의원이 발의를 했던 법안이 있죠. 조금 전에 박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직장인들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그리고 여성의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를 상시 근로자 300명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물론 방금 박 후보께서 200인으로 낮추겠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선정 사업비를 확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고양시 내에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직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직장들을 그룹핑해서 그 안에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거점형 공동 어린이집 제안을 해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캠프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이런 노력에 대한 활성화를 주력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여러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후보자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고 공약 발표 후보가 답변한 후 답변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대 후보가 다시 보충 질문을 하고 발표한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후보께서는 후보의 발표된 공약에 한정하여 질문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박원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고양시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통되게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이 고양시의 자정 능력 부족, 그리고 취약하고 다소는 허술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보강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제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평등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출근하는데 20분 걸리는데 누구는 출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주근접이란 말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그 말처럼 대중교통을 통해서 빠르게 직장 내로 출근할 수 있고 그 직장이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고양시의 대중교통 중에서 철도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행신중앙로역, 우리 행신지구 6만 명 주민들의 염원인데 저 박원석이 꼭 실현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의중앙선 향동역, 또 공항철도 현천역, 원종홍대선 덕은역, 신분당선 삼송역까지 서북구간 연장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킨텍스부터 대국을 거쳐 삼송까지 고양시 전체를 팔자형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 트램을 통해서 고양시 전체의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양시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대공역 개발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고양시의 뿌리 산업인 인쇄공예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쇄공예를 전문으로 한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생산시설과 더불어서 또 교육과 체험시설, 또 전시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을 만들겠고요. 또 노후주택과 농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원석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이외의 질문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은 한준호 후보, 함경우 후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한준호 후보, 박원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또 많은 고심과 그리고 노력이 들어있는 정책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부분의 것은 아마 후보군들 간의 공약들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트램과 관련된 것인데요. 트램은 일반적으로 유럽식과 그리고 일본식이 있죠. 이 트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네.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면 6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총연장 40km, 16개 역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총 사업비가 9천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서 60%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40%는 시비와 도비로 재원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트램은 중전철이나 경전철보다 훨씬 돈이 덜 듭니다. 중전철 같은 경우에는 1km 구간을 건설하는데 약 1,500억 원 정도가 들고 경전철도 최소 500억 정도가 드는데 반해서 트램은 200억이나 250억 정도면 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트램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트램을 구상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양시 내부 문제 중에 하나가 발전 격차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고양시 전체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고양시 전체의 경제 수준도 그렇고 또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이나 접근성도 그렇고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저기 벽제나 이런 데서 뭐 화정을 온다든지 또 삼성에서 킨텍스를 간다든지 이동수단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도대체 한 자치단체 내에 교통수단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양시 내부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단절된 고양시 내부를 잇고 또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고양시의 대중교통 랜드마크를 만들므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한결도 쾌적한 그런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후보 보충 네네.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 고양시가 안고 있는 병렬 구조를 깨는 방식으로 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이 예산 마련이 간단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거를 뚫기 위해서 국토부하고의 논의를 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힘도 좀 필요하겠죠.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네. 예, 보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충분히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트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 2030이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트램이나 트레인과 같은 신교통 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미 그 국내에서 위례하고 화성, 수원, 대전 여기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10개 그 시도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곳 고양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현미 장관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누구보다 저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함께 했는데 충분히 이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이제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트램을 포함시키느냐 또 그만한 용역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는데 고양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때문에 트램을 운행하기에 도로 환경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고 기존의 도로 환경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하를 뚫는 게 아니고 기존 노면 위에 이 전차를 노면 전차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당선된다면 반드시 국토부와 협의하에 도시철도망 계획에 이 트램을 포함시키고 국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함경우 후보, 박원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 박원석 후보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성장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박원석 후보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방금 한준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트램 관련해서 조금 더 하나 보충 질문을 하면 과연 이 트램이라는 거는 이 지상 노면을 달리는 그 일종의 전철이기 때문에 압축 질문. 예. 예, 그게 과연 그 어떤 교통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함 후보님 이렇게 높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도로 위에 교통 혼잡을 자칫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했어요. 근데 저도 유럽에 가서 트램 운행하는 걸 봤더니 우리가 버스 전용 차선을 운행하듯이 트램 전용 차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굉장히 좁은 구도심 같은 경우라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노선, 그러니까 킨텍스와 중간에 대곡역을 꼭지점으로 해서 삼송까지 일산과 덕양을 두 개의 서클로 연결하는 이 8자 노선의 도로들은 충분히 이 트램 전용 노선을 운항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만큼 도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곳곳에 버스와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램이 환승 체계 없이 그냥 다닌다면 그냥 관광용 트램밖에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존 대중교통수단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원활한 그런 환승 체계를 갖췄을 때 실제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이 종합 환승센터를 곳곳에 둠으로써 실제 우리 고향 주민들의 관내 이동에 편의를 높이는데 이 트램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게 이제 용역을 실시한다면 긍정적인 검토 가능한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함경우 후보 보충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고양시의 뿌리 산업인 인쇄 공예를 전문으로 한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느 부지를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쇄공예 산업이 주로 이제 장항동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쇄공예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근데 현재 장항동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뭔가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집적 효과라는 게 이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적 효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고향을 관내에 부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 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민감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공약을 내걸 때 그냥 무매개적으로 내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상당한 협의 끝에 고양시의 오래된 전통산업이고 또 뿌리산업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와 또 도전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양시 외부에 우리 국민들이 고양시를 찾았을 때 대표적인 고양시의 산업시설로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단지를 만들면 고양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양시의 상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조언을 얻고 이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좀 토론 기회가 더 있다면 부지와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준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지난 한 달여간 정말 많은 고양시 주민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16년간 살면서 느끼는 점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왜 우리 고양시는 소외감을 느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고양시에 올 때 편리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소외감에 대한 해소 중에서 교통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중앙로역은 저희 새 후보가 공히 밝히고 있는 공약입니다. 행신중앙로역은 고양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야만 행신중앙로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집권 여당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삼송역에 신분당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관련된 8개 후보가 같이 모여서 협약식을 치렀습니다. 신분당선은 BC가 0.86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협약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을 했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친 결과 신분당선은 반드시 삼송역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동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의중앙선이고요. 하나는 고양선입니다. 먼저 향동역 경의중앙선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동 지역의 북부 지역에 있는 고양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역시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교통에 대한 소외감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집권 야당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준호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의 질문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은 함경우 후보, 박원석 후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함경우 후보, 한준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방금 행신중앙로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만큼은 행신중앙로역에 대해서 언급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행신중앙로역이 그 일환으로서 나중에 나온 건데요. 처음부터 정부가 또 고양시의회, 경기도청 모든 곳이 다 지금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기존 노선에 행신중앙로역을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행신동에 계신 분들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하시진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행신중앙로역은 과연 무엇인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행신중앙로역은 창릉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상이 된 고양선의 일환입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죠. 확정이 아닙니다. 행신중앙로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시의회에서 아마도 정의당을 포함해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함경우 후보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옆 지역구에 있는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창릉 3기 신도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또한 미래통합당 역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기사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오늘 필요하시면 제가 기사를 가져왔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릉 3기 신도시 전제 조건 아래 만들어지는 고양선 그 가운데 5만여 명 정도의 그 교통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행신동 주민을 위해서 행신중앙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도 전때 정재호 의원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1천여 명 정도의 서명이 일어났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던 현안입니다. 이 현안을 저희가 마무리 짓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그 일산 쪽에 있는 그 우리 뭐 당 소속의 어떤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 당 전체의 입장은 절대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자, 바로잡아 보자. 어느 정도로 이제 1기, 2기 신도시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차원인 거지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당론으로. 그리고 저 함경우는 개인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찬성, 대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찬성을 해주신다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전체 246만 평입니다. 이 안에 자족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3만 8천 호의 세대가 생깁니다. 고양시 인구가 10만 정도 늘겠죠.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행신중앙역은 행신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재호 선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던 안입니다. 다만 제가 함경우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론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옆 지역구에 있는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강하게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후보 역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창릉 3기 신도시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다가 식사동 주민들의 반발에 다시 당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입장을. 그래서 이 행신중앙역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안에서는 당론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행신중앙역을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가는 것이 이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의 발전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개발 수익을 고양시로 끌어당기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고양선의 행신중앙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원석 후보, 한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행신중앙로역이 쟁점이어서 네. 하신 말씀을 좀 바로잡기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의당이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기자회견문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를 집권당이 현역 의원 때부터 책임있게 추진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수막을 걸면서 집권당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야 했었는지 다시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준호 후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네, 정책은 일반적으로 민심에서 나옵니다. 민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어찌 되었든 행신중앙역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새 후보가 익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시의회 의회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시 정의당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반대하셨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고양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공역을 이어서 저희가 이 두 곳의 개발을 통한 개발 수익을 가지고 고양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신중앙역은 3만 1천여 명 정도의 그 서명이 일어날 당시에 역시 정재호 의원실과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혹시 함께라도 찾아볼 수 있으면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행신중앙역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수익들은
그 예산들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행신중앙로역은 반드시 저희가 창릉 상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고양선 총사업비가 한 2조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역교통개발 분담금을 통해서 고양선 연장 사업을 하겠다고 네. 정부 LH에서 발표를 했는데 역사 신설 수요가 많아요. 네. 지금 행신중앙로역뿐만 아니라 뭐 도래울역, 식사역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예산 확보는 말씀드린 대로 창릉 3기 신도시의 개발 수익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대공역사 개발을 통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선 자체는 38,000호 세대에서 각 호당 500만 원 정도가 투여가 되고 LH가 예타 면제를 받는 조건은 100% 투여를 해서 만드는 광역교통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갖출 수 있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박 후보께서 내놓았던 고양시청을 대곡으로 당기겠다라는 공약을 제가 봤는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교동과 대곡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도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창릉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예산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행신중앙로역을 포함한 교통망 체계에 있어서 고양선 자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들 여기시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저희가 차분하게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민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경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한준호 후보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의 정식 공약에 행신중앙로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1기, 2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여론이라든지 뭐 피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약간은 국민들이 보실 때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이 바로 저 함경우가 이 고양을 지역,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고양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저 창릉 3기 신도시가 더 잘 진행되고 순조롭게 안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신중앙로역은 저 함경우의 제1공약입니다. 반드시 행신중앙로역을 유치를 해낼 것이고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신분당선 삼송지구 연장도 역시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하철 공약 총 6개 중에서 2개를 그러니까 행신중앙로역과 삼송지구의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부분을 2가지를 제가 고양시을 지역 공약을 포함을 시켰고요. 또 저는 또 창릉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양시 을 지역에는 창릉천이라는 소중한 자연 자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제가 개발을 해낼 생각입니다. 또 지금 현재 둘로 나눠져 있는 서정마을 이쪽 여기에 보면은 서정마을에 서정마을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를 권율대로를 지하하고 마무리. 예, 그 위에 덮개를 씌워서 서정 센트럴 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함경우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요. 이 이외의 질문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은 박원석 후보, 한준호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후보, 함경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리 함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부정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행신중앙로역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공약집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 경기도 공약에 행신중앙로역 신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중앙공약 209페이지에 보면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함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 올렸지만은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철회한다. 이거는 일부 미래통합당의 일부 정치인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두루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자.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통망이 확충된다든지 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자족시설이 다 같이 수반돼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라는 말을 꼭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보충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당의 입장에는 그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곳 이제 고양시에 와서 당 지도부까지 오셔가지고 이 3기 신도시 반대 공청회를 개최를 하셨고 또 그 공청회를 주도했던 분이 김연아 후보가 지금 서구의 후보로 출마하셨고 여전히 이 전면 재검토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분명한 건 행신중앙역은 3기 신도시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입장이 클리어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신중앙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답변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또 말씀을 올리지만은 3기 신도시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된다, 철회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제대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인 거고요. 행신중앙로역에 대해서 그 분명히 경기도 공약에 이게 포함이 됐거든요. 제가 또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뭐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이 된다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행신중앙로역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할 입장을 갈 것이고 그러면 일은 더 잘 진행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준호 후보, 함경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찬성을 하신다니까, 네. 일단 그건 뭐 또 때가 되면 질문하고 일단 당론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서정 센트럴파크 조성을 하시겠다. 권율대로 1.3km를 복개를 해서 만든다는데 지금 현재 도로법 제31조에 의거하면 도로의 유지 관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법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 예산은 지금 우리 권율대로를 지하화하는 부분은 지금 대략 예산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제가 국비 4, 도비 3, 시비 3 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사업비의 그 규모는 사업비의 규모는 공사 기간을 4년 정도로 잡는다고 그러면은 이 비용이 그렇게 뭐 큰 비용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20년 고양시 예산이 2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연간 고양시 예산의
한 뭐 1% 미만 정도만 사용을 해도 서정마을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시민분들께서 친환경적인 서정 센트럴파크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던 서정마을 주민분들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충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방음 방진벽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어려운 도로입니다.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자면 권율대로가 원흥지구나 삼성지구, 서정마을 등의 주 도로입니다. 실현된다라고 하면 하루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복개공사할 경우에 이 통행 차량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그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구더기 무서워도 장 못 담근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뭐 정말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네. 마무리되신 건가요? 예. 예. 예, 지금까지 후보자 공약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는 각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가능하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 시간과 질문받은 후보의 답변 시간이 2분 이내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는 연속해서 2회를 초과하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후보 시작해 주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함경우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9호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행되고 있던 5호선이 있었죠. 그 9호선과 5호선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9호선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바가 일단 무엇인지가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9호선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공약은 목표를 갖되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5호선 같은 부분은 5호선과 9호선 중에서 고민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5호선은 지금 김포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9호선인데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이제 삼송 지축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우리 고양선 행신중앙로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9호선 김포의 초입까지 와 있는 9호선을 우리 고양시 을 지역의 주민분들의 어떤 교통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양선 행신중앙로역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 초입까지 가 있는 이 9호선을 이 한강을 건너가지고 그 행주산성역을 신설을 할 건데 행주산성역, 그 다음에 또 행신역, 그 다음에 또 행신중앙역을 거쳐가지고 동산역, 삼송지축까지 쭉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고양시 을 지역의 교통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뭔가 좀 하나를 좀 바로잡고 가야 될 텐데요. 5호선이 김포로 넘어갔다는 거는 어디의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5호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고양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진행을 하던 중에 김포시에서 경쟁을 들어온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옆에 있던 건폐장까지 같이 가져가는 문제가 논의가 됐었죠.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문제는 역시 건폐장을 별도로 따로 떨어뜨려 놔서 진행을 하는 사안이고 김포로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혹시 화면에 좀 담아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이 위치가 5호선의 연장 라인입니다. 방화역에서 지금 그 차고지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건폐장이 있죠. 지금 현재 9호선은 9호선 라인이 어디 있나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 밑으로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관통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개화산을 관통을 해야 되고요. 한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곡 소사선이 차로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는 9호선과 5호선을 비교했을 때 아직 결정되지 않은 5호선을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들어보시니까 생각이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박원석 그 후보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곡 쪽에 시청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만 심상정 의원께서는 시청의 위치를 그쪽으로 두지 않고 주교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생각이 다 같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심상정 의원께서는 고양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네. 후보시고 저는 고양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많은 부분 의견이 일치하지만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양시청사 부지가 굉장히 좁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사가 워낙 노후했습니다.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양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다면 최적의 위치는 현재 고양시청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산과 고양을 연결하는 지점인 대곡지구가 가장 최적의 입지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우리 고양 시민들 사이에 충분히 공론 형성이 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인허가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결심하기에 달려 있고 시장이 추진해야 가능한 사업인데 고양시에서도 현재 이전을 검토 중이지만 대곡지구로의 이전을 얼마나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런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모아서 고양시와 협의하고 어떤 것이 고양시의 향후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함경호 후보님의 이제 정책 공약집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 백석동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집 이제 보내오신 내용들을 보니까 지축 차량기지 이전이라고 돼 있고 출근 시간 백석발 3호선 노선을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읽히기에는 지축 차량기지 이전을 백석 또는 새로 만든 장항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축 차량 기지를 네. 현재 지축에 있는 차량 기지를 조금 더 이제 그 유곽으로 연장하겠다는 혹시 생각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조금 전에 그 우리 박원석 후보님께서 네. 그 저기 인쇄 그 부지 말씀하실 때 조금 답변하기 곤란했다고 한 것처럼 네. 저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석발 3호선 그거는 뭐냐면 네. 우리 백석동에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 대화역에서 3호선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석 정도쯤 오면은 이게 많이 좀 앉아서 가시질 못하고 서서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백석에 계신 분들께서 좀 앉아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공약을 넣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조금 관련해서 백석동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백석 1, 2동이 또 지역구 내로 들어오다 보니 현안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그 공약에 보면은 그 백석에 있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예민하게만 저희 새 후보가 현안으로 안고 있을 텐데요. 이 대안으로서 이전 문제를 하나 거론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전이 안 될 경우에 지하화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두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는 바는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백석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를 하려고 해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도 이전 부지가 결정되거나 할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고 이 안을 같이 녹여서 그 공약에 담으신 것인지 일단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백석동에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가장 최고로 그 현안으로 생각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이 바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장 좋은 거는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전 부지도 알아볼 것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게 추진을 하고 이행하려고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최첨단화해서 그 백석동의 쓰레기 소각장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뭐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한번 줄여 나가도록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백석 소각장 문제는 앞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박원석 후보께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질문을 쓰고 나면은 끝이 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늘 토론회 자체가 세 후보 간의 정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 중에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일단 보편적 복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선별적 복지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박원석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평상시 대책은 아니고 지금 재난 상황에서 긴급 대책을 쓰자는 거고요.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실행하자. 그래야 속도가 빠르고 비상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선별은 나중에 하자라는 게 저희의 대안입니다. 지금 정의당의 대안으로 모든 당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답변이 좀 부족하셨으면 박원석 후보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함경우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정책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와 개인 후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준호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네. 그 경력을 대표 경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네. 얼마 정도나 되는지 4.5개월입니다. 예, 4.5개월. 네. 예. 그리고 맡으셨던 당시의 업무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실의 어떤 보좌 업무를 했다고 지금 또 하는데 네. 어딜 또 보니까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저기 거기서 하셨던 업무가 뭐 스피치 화술 담당 행정관이었다. 뭐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맡으셨던 업무는 뭡니까? 말씀 그대로 저는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으로 수석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봤던 게 조금 뭐 틀렸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예. 네이버에 올라가는 글들이 예. 네, 어제 팩트가 다 정확하지는 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분명히 그렇게 봤거든요. 네, 예, 네, 그렇진 그렇게 않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으로 어떤 그 후보자들의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씩 근무를 시키고 타이틀 하나씩 달아줬다. 뭐 이랬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우리 한준호 후보님께서 그 4.5개월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 근무를 하시고 대표 경력으로 그거를 사용할 만 하시다고 생각을 하는지 네. 또 문재인 정부 물론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청와대 근무 경력자들을 이렇게 출마를 많이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생각,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미디어 분야 정책 전문가를 찾는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제가 6명 후보군 중에서 면접을 40분 이상 보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 중에서도 역할들이 각각 다 다른데요. 제가 맡은 역할은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은 수석의 임기에 맞춰서 보통 그 임무가 다 끝나는데요.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윤영찬 전 수석은 지난 2019년이죠. 1월 8일자로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8일자일 겁니다. 1월 8일자로 수석직을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있었던 MBC 출신의 저희 선배였던 윤도한 수석이 오시고 제가 1개월간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저도 역시 한 달 뒤에 따라서 청와대를 나온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명장을 받아서 저희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저희가 청와대 경력을 뭐 1년 있고 싶다, 뭐 2년 있고 싶다라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당에 2월 2일자로 입당을 했는데요. 영입식으로 입당이 됐죠. 저는 언론인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집행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파업을 일으킨 혐의로 제가 본 부서에 있지 못하고 여러 부서를 떠돌게 됐죠. 그때 당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미디어 정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제 전공 분야를 인정을 받고 당에서 미디어 전문가로서 저를 영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안이 좀 다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한준호 후보님의 네. 그 선거 홍보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이라고 네네. 앞에다가 지금 제일 크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언론목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네네. 언론목으로 들어오고 지금 또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맡고 계시긴 하는데 네. 왜 그러면은 이거를 네. 4.5개월 경력이라고 하시는데 네. 요거를 이렇게 가장 부각시켜서 네.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네.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네. 출마 경력용으로 지금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후보들을 출마할 후보들을 출마 경력 한 줄 넣어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제가 그 기사를 받고 방금 그 질문을 드린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저희 이력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대표 경력으로 쓰냐라고 한다면은 저희 출마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4.15 총선, 이 4.15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그간 촛불 민심으로 일어났던 문재인 정부, 이 성공을 저희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대표 경력을 쓴다고 해서 저희가 경선 기간도 아닌데 이걸 대표 경력으로 써서 저희가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들도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MBC 아나운서를 쓰는 것이 낫지 않냐. 제가 총선에 출마하게 된 여러 계기들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제가 고심 끝에 이 제안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과 그 이후에 170일 파업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까지 제가 언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경력 때문인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란 타이틀을 달므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제 자신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 15년 이상 있었던 MBC라는 타이틀을 접어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한경우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저하고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미 대표 경력으로 쓸 수 있는 MBC 문화방송의 아나운서라는 만 15년 했던 대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경력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쓰는 것은 이 정치에 임하는 저의 자세이자 4.15 총선을 대하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네. 출마를 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럼 이제 우리 박원석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원석 후보님께서는 우리 여기 능곡 출신으로서 네. 이 고양시 토박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과거에 이 초, 중, 고를 수원에서 나오시지 않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4년 전 총선 때는 수원 영통에서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인이 정당을 바꾸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지역을 바꿔서 출마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도 또 다음 선거 때가 또 있으면 지역을 또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꿀 의향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중진들이 험지 출마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바꿔가지고 대구에서 정치하셨던 분이 서울에 와서 출마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하신다면은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셈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고양군 지도면 토당리 출신이 맞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직업군인이셔서 인근의 34단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때 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주를 해서 경기도 수원에서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 사실관계는 아무런 틀림이 없고요. 지난 총선에도 거주는 여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양시에 2000년부터 들어와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당의 전략과 또 해당 지역의 저희 당원들과 또 지인들의 요구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 수원 영통에서 출마를 했고, 이번 출마지를 두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집과 출마 지역이 이렇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선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를 했고, 또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또 제 삶의 뿌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출마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면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능곡태생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학교 어디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학교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년 이상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삶을 여기서 일궜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마무리했습니까? 예. 그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에 적절한 배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10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후보께 각각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 중에 이 불평등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되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른바 수저계급론이라는 자조적인 그런 평가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의 한가운데 저는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을 부추기는 투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19번의 투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엔 잡지 못했습니다. 한준호 후보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실은 고양시에 사는 분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고양시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불평등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불평등에 대한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당시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하락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투기는 일단 자중을 시켜야 되겠죠. 현 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은 풍선 효과 등이 일어나면서 쉽게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공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마 박원석 후보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네. 거기까지만 제가 네네. 답변을 네네. 듣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우리 함경 후보께는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저는 N번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성범죄이고, 또 아동과 또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이자 무거운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용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보완 입법을 하자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경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 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아마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N번방 관련된 그 부분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셨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아는 황교안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 후보는 예. 그런 말씀엔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죠? 전혀 동의 안 하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한준호 후보께 그 공약을 살펴보니까 네. 권역응급예상센터를 유치하겠다. 네네. 근데 괄호치고 국립시의료원 분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말씀을 하셨어요. 국립시의료원 분원이 뭡니까? 국립의료원 분원도 아니고 네. 국립의료원의 시 형태에서 유치를 하는 것을 국립시의료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가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네.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전국에 권역예상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14개가 있고 네네.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경기도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에 있고 의정부에 네네네. 있고 2개의 권역예상센터가 있어요. 혹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네네. 들어보셨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그 외상 진료 체계의 핵심적인 성과 지표인데요. 네네. 외상으로 인한 사망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비율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이 19.9%인데 네. 경기 인천은 16.7%로 생존율 이 사망률이 낮아요. 네네. 선진국 평균이 15%인데 거기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네. 경기도는 이미 경기 북부에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 네. 권역예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권역예상센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약 개발하면서 집중을 했던 거는 의료 서비스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박원석 후보께서 주시는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고양을 자체에 저희가 그 현안들을 살펴볼 때 그 고양을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다라는 판단을 했죠. 대부분 종합병원을 신설할 때는 주변에 있는 개인 병원들의 민원들이 쏟아지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요. 응급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이제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응급 외상센터라고 되나요? 제가 지금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응급외상센터가 아마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국립의료원이나 아니면 암센터나 현재 있는 일산병원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고양 을 쪽으로 종합병원 형태를 당기고 그 안에 그러한 기능들을 넣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네네. 그 전혀 설득력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고요. 네네. 오히려 예방 가능한 그 외상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서울입니다. 30%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국립의료원에 이 권역예상센터가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시급한 것은 그쪽이라는 점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네네.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현재 2,000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네. 몇 평 정도의 부지를 어디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2,000평 정도의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클러스터에 관련해서는 사실 공약을 넣을 때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요. 자동차 클러스터는 사실 이제 정재우 의원 때 진행이 됐던 사안들인데 지금 현재 MOU를 맺은 데들은 뭐 현대 오일 등 여러 가지 그 회사들과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부지 정도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에 최초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고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업인데요. 네네. 강매동에 12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네. 자동차 폐차장을 비롯해 다목적 자동차 서비스 복합 전지를 짓겠다는 네네. 건데 이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네. 여기서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4차까지 됐고 5차가 지금 현재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해제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공공성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 부족과 인센 ENT라는 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 두 가지 이유로 네. 이게 그 통과를 못했고 그 와중에 네. 그 고양시와 인선이 설립한 SPC 특수목적 법인 네네. 50억의 자본금이 소진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시의 이해관계자들이나 우리 고향 시민들 누구도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어떻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특히 특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증명이 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성 부분에 대한 검토로 5차가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 5차 검토가 6월 정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선거가 끝난 뒤에 5차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차 검증을 통해서도 만일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 없겠죠. 저희가 정책을 담으면서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정책들을 포함을 해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던 정책들, 즉 그 이전에 정재 의원 측에서 진행되고 있던 정책들을 일단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저희 정책을 덧붙였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드리고요. 5차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이 사안 이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할 거고 어떤 공공시설을 집어넣어서 공공성을 보완하고 동시에 공공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네. 추진하겠다. 이게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하겠다만이 지금, 아니라. 아니요, 아니죠. 아니 그 점은 제가 지적을 네네. 드리고 네네. 두 분께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먼저 이쪽 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지금 함경호 후보, 한준호 후보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공약집을 봤더니 한준호 후보께서는 그냥 해결 이렇게 언급을 네. 하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백지화라는 약속을 파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두 분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함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여기도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설 만한 곳을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곳에 들어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백지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에 동의하고요. 대신 그러면 이제 상세히 방을 찾도록 한 하겠습니다.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난지물 재생센터 등 지금 현재 혐오 시설들을 하남식 방식으로 한데 묶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못하신 답변은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각 후보자의 진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씩입니다. 먼저 함경우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고양시의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선거가 매번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체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두가 다 엉망이고 엉터리입니다. 특히 경제는 한강의 위기를 토대로 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해 오던 것이 남미식 포퓰리즘에 빠져서 지금 밑동체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해괴한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없는 사람,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정의, 사회 정의도 다 무너졌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권은 잘못을 하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인정도 하기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겨댑니다.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똑바로 나가도록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고양시의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일꾼, 또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 함경우는 만 26살에 당시 한나라당 중앙사무처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만 19년, 횟수로 20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치도 하나의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입니다. 또 정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 중앙 정치권의 인맥도 풍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재반 활용을 해서 제가 우리 고양시 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지역을 박박 기어다니는 일꾼이 돼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후보께 2분 시간 드렸는데 시간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시을 선거구 주민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토론 지켜봐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누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일을 잘할 그런 적임자인지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공보에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고향은 연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고향을 선거구 지역은 정치 초년생들이 와서 연습하다가 4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족한 고양시의 자동 능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 없이 뛸 수 있는 실전형 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박원석 4년 동안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능력을 검증받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을 경험했던 저 박원석을 써주십시오. 저 박원석은 시민운동가로 사회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만들었고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4년간 국회의원들도 가길 꺼려 한다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라 살림을 다루고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 준비된 국회의원이면 여러분 한번 써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 기호 6번 정의당 박원석이 우리 고향 주민들의 염원, 우리 고향 주민들의 과제 온전히 받아 안아서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데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고양시을 주민 여러분, 장시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후보님께 정책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있는 토론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준호는 그동안 IT, 금융, 미디어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국정 운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는 신인입니다. 다만 정치인이 하는 정치와 실무를 뛰었던 사람의 정치는 다릅니다.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협치를 통해서 정쟁이 아닌 협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처음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언론노동조합 집행부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 뛰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가 필요한 때다. 그를 위해서는 실무 경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무적인 판단들과 더불어서 정치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능력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권위적 배분 방식의 정치를 떠나서 실용의 정치 그리고 서비스의 정치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고양시 을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정치에서 국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